국제학교를 좀 이렇게 나누면 외국인 학교가 있고 비인가 국제학교 이렇게 있는데 사실 비인가 국제학교는 한 학교를 쭉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 비인가 학교 어느 한 A 학교를 다니다가 다른 B 학교를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학교, 다른 비인가로 옮기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내지는 그 옮기려고 하는 그 학교에서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이 부분 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혹시 뭐 생각나는 여러 것 주의할 점이 있으신가요?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진짜 일반 학교처럼 운영이 되다 보니 뭐 9학년에서 10학년을 올라갈 때 그냥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주로 그럼 그냥 10학년 커리큘럼으로 음. 들어와라라고 하고 예전에 들었던 과목을 그냥 연장해서 하는 이런 과정으로 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비인가 학교들이 주로 소규모로 진행을 하잖아요. 네. 뭐 이제 좀 대규모로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많은 학교들이 소규모로 진행하다 보니 이 학생의 역사랑 이 현재 그 비인가 학교에서 좀 그 역사를 연결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오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 학교에서 배우던 거를 이어서 듣기가 조금 힘들다 보니까 옮겨가고자 하는 학교에서 좀 다른 방향의 제안을 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실까요? 네, 특히 제 생각에는 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좀 제일 큰 레드 플래그라고 하면은 학년을 완전히 좀 이렇게 바꿔버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8학년을 올라가야 되는 아이다. 근데 가끔씩 그냥 9학년으로 오세요. 예. 뭐 레벨 테스트 잘 받고 뭐 영어 네. 잘하고 네. 수학도 잘하니까 9학년으로 오세요라고 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그렇게 영어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음, 9학년으로 올라가라고 하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좀 자세히 보면은 네. 가끔씩 8학년 반은 너무 아이들이 많고 9학년은 조금 인롤먼트가 부족해서 네. 그거를 학교 입장 때문에 밸런싱을 맞추려고 이 새로 오는 아이들의 이 교육 방향을 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트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음. 그거는 좀 너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네. 교직원분들이 이제 employee들이잖아요. 그러면은 productivity라는 게 있죠. 네. productivity라는 게 이 교사가 실제적인 어떤 매출 또는 수익을 얼만큼 만들 수 있는지. 근데 가끔씩 학생들 개수가 너무 적다 보면은 productivity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음. 그거를 좀 맥시마이즈 하려고 배정하는 부분부터 이렇게 좀 사업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교육 형황, 교육 방향 그 자체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학교 사정 때문에 틀려버리는 거죠. 어.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 가지 문득 이 부분 조금 놓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8 학년에 다니던 우리 아이를 다른 학교로 이제 전학을 시키려고 할 때 그 학교에서 "9 학년으로 바로 입학 가능합니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의 8 학년 성적이 비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미국 대학 갈 때 9 학년부터 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8 학년에 배워야 될 내용을 놓치고 가게 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정말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주로 학년을 올리라고 하는 경우는 주로 중학교 때 해요. 근데 방금 음. 말씀하셨다시피 8학년이 미싱을 한다라고 해도 미국 대학에서는 뭐 그렇게다기보다는 아예 8학년 성적을 안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뭐 어쨌든 기록에 안 남으니까 넘어가자. 그래서 고등학교에 전학 오는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건 또 음. 다른 이슈가 있겠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다행히 중학교 과정이라는 게 뭐 다행히 국제 교육 시스템 내에서 어떤 딱 커리큘럼이 세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월요를 듣다가 또는 뭐 지오그래피를 듣다가 이런 거는 뭐 어쨌든 다 그냥 네. 언젠가는 다 할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중에 좀 하나 걸리는 게 수학이죠. 수학. 예, 왜냐면 네. 수학은 주로 7학년 또는 심지어 잘하는 아이들은 6학년부터 딱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수학 단계를 넘어가잖아요. IB 네. 말고 네. 미국 AP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pre-algebra, 그다음에 algebra, 그다음에 geometry, R2, pre-calc, 그다음에 뭐 calculus. 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수학 과목만 봐도 6개 정도 되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게 중학교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8학년을 스킵하고 오라고 했을 때 가끔씩 지오메트리를 스킵하고 넘어가든지 네. 아니면은
뭐 심지어 알gebra 1을 스킵하던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어, 부분이에요. 알지브라 1 그리고 지오메트리 모두 1년 동안 배우게 되는 좀 핵심 과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친다.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느 순간 이 구멍을 메꿔야 되는 순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전학 가게 되는 그 학교에 좀 요청을 하는 게 맞을까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알gebra 1하고 지오메트리가 각각 1년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SAT에 제일 중심적으로 나오는 과목이 L1하고 지오메트리거든요. 맞아요. 알gebra 1하고 지오메트리의 그 베이스를 통하여 더 힘든 문제들도 나오긴 나오지만 알gebra 1하고 지오메트리, 특히 지오메트리를 스킵하는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이 음, 지오메트리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여름에 혼자 공부하세요 또는 학원에 가세요 또는 가끔씩 우리 여름 스키핑 프로그램으로 지오메트리를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1년 과정을 거의 한 6주 네. 또는 8주에서 끝낼 수는 있긴 있어요. 네. 당연히 이제 수학을 열심히 하고 인텐시브하게 하면은 뭐 못 끝낼 건 없잖아요. 네. 다만 이게 1년 동안 차분차분 그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걸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비인가에서 비인가 학교를 갈 때 제일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수학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내 수학. 네. 아이가 아예 한 수업이 미싱하지 않게 프리 알지브라부터 만약에 캘큘러스까지 하겠다. 그럼 네. 캘큘러스까지 다 그 과목을 들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한국 공립학교를 다니다가 비인가로 가는 아이들 중에 대부분은 보통 수학 선행을 좀 많이 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반면에 선행을 좀 덜한 아이들, 그리고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선행이 좀 안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나중 가서 그 전학 가고자 하는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여름에 이제 바이패스 아니면 내지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좀 힘들 수 있으니 사교육을 통해서 이런 걸 채워나가야 되는 걸까요? 사교육으로 많이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학교 1년 과정하고는 좀 틀린 점이 뭐 어떤 부분을 못 배운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다라는 거죠. 음, 당연히 학원에서도 뭐 시험 볼 거고 그리고 애들한테 퀴즈도 줄 수 있고 숙제도 많이 주는 학원들이 있겠지만 이게 아이 입장에서는 자신 어떤 성적표에 남는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학원에서 받는 성적에 대한 똑같은 신중한 이런 노력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음,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네네네. 당연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한국 학교를 다니면서 선행을 많이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수학 과정에 굉장히 좀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인텐시브하게 하는 수학 과정을 사교육으로 통해서 배웠다라고 했을 때도 그만큼 열심히 하고 난 진짜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할 것 같은데 음, 공립학교에서 수학을 선행을 많이 안 하고 그리고 심지어 좀 성적이 흔들려서 좀 대한 학교 방향으로 튼 아이들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외고 준비하는 아이들만큼의 어떤 사교육에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이나 아니면 그런 노력이 조금 아직은 부족할 수 있다라고 봐요. 특히 음, 중학생이니까. 이런 친구들도 고등학교 가면은 다 열심히 하는데 중학교 때 제일 좀 아이들이 좀 반항하는 아이들이 많고 그리고 좀 요즘에는 너무 디스트랙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교육만으로 해결이 될까? 그거는 좀 학원 또는 시스템 또는 과외 선생님에 따라서 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학교만큼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음, 학교에서 채워주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죠. 네. 그렇죠. 예. 음, 방금 저희가 얘기한 게 그 학교에서 주는 바이패스 또는 네. 스킵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예, 네. 그것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게 가능하다면은 좀 단계를 잘 밟고 가는 거가 제일 최고라고 보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9학년에 알gebra 1을 듣게 된다. 네. 라고 하면은 이제 캘큘러스를 못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음, 때문에 만약에 이과 계열을 나중에 전공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좀 스킵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알gebra 1 다음에
한번 정리해 보죠. 9학년 때 알gebra 1, 네. 10학년 때 geometry, 네. 11학년 때 L2, 그럼 12학년 때 프리캘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게 네. 되면은 거기에서 12학년 때 나는 그래도 calculus AB, 최소한 AB를 듣겠다라고 하면은 어디선가에서는 스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케이스면은 그래도 스킵하는 게 그래도 지오메트리를 스킵하는 게 제일 낫겠죠. 아예 스킵한다라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좀 네. 메꾸는 게 제 생각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 L2부터 좀 수학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니까. 네. 예. 그러면 저희가 사실 수학에 대해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AP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비인가 국제학교로 옮길 때 그 학교 내에 AP 담당한 선생님이 계신지, AP 그 특정 과목의 선생님이 계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아이들에게 AP를 과목을 열어주는 건 참 다양하게 열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학년에 비해 너무 높은 과목을 열어주는 학교도 덜어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학생에게 사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조금 그렇지만 학생에게 이 과목에 대해서 좀 공부하다가 어려우면 이 과목을 공부하고 AP는 시험 보지 말아라 하고 권유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AP 과목을 어려운 과목이지만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아이라면 난 이걸 시험을 봐야 되는 아이인데 학년에 비해서 내 학년에 비해서 너무 높은 과목을 오픈을 미리 먼저 하면 이게 덜 준비된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이제 AP 모든 과목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뭐 AP Psychology 또는 Human Geography 또는 Econ 이런 네. 거는 좀 이렇게 전에 특히 준비를 해야 될 필요 없이 그냥 들어도 되는 과목인데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주로 뭐 KBC던 네. 또는 Physics 뭐 2 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차분차분하게 Physics 1하고 2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2를 열어주겠다. 아니면은 맞습니다. 네. Physics C인데 Calculus를 동시에 들어라 또는 Calculus를 아예 안 든 상태에서 C를 들어라. 약간 이런 경우가 가끔씩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맞아요. 이게 네. 학교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냥 열어주면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음. 못 따라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성적을 좀 쉽게 주면 되니까. 시험은 네. 그러니까 내신이라는 게 AP 내신을 아 어디트를 안 해요. 네. 감사를 안 해요. 컬리지 보드가. 그러니까 컬리지 보드에 AP 과목을 등록을 하는 과정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선생님이 코र्스 커리큘럼을 작성해서 접수를 하던가 아니면 심지어 그냥 양식 쓸게요. 요즘에는 그냥 AI 태블릿 쓸게 약간 이런 것도 있을 거란. 그럼 네. 그것만 접수를 하면은 거기서 어디트가 통과되고 그냥 네 그럼 AP 과목 하세요라고 나오는 거예요. 계획서 음. 만들면은 네. 중간에 나와서 제대로 가르치는지 리거 또는 스탠더드가 높은지 이런 거를 확인 안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맞아요. 우리는 그냥 수업 열어주겠다. 피직스 2라고 하겠지만 그냥 거의 이 surface level이라고 하죠. 네. 얇게 아니면은 KBC지만 거의 그냥 AB 컨텐트 그리고 BC 좀 이렇게 빨리빨리 설명해줘. 이건 시험 안 나올 거야. 내신 시험 안 나올 음. 거야.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그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KBC, Physics 2, Physics C에서 뭐 우리 평균 성적이 97%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어디서 걸리겠습니까? 어디서 ABC 충돌이 되겠습니까? AP 시험이죠. 시험 결과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서 학교에서 너 어차피 성적 안 나올 거면 시험은 보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short-sighted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너무 짧게 본다. 왜냐하면은 어떤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한 12명에서 13명이 이 AP 과목을 다 들었고 네. 성적은 다 성적표에 있는데 근데 아무도 시험을 안 봤다라고 하면은 그게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이상하게 보이냐면은 만약에 이 12명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국에서 주로 많이 지원하는 대학교들 있잖아요. 주립대들이던 네. 다 뻔한 대학교들 다 같이 몰려서 7, 8명이 지원할 거예요. 음. 이 모든 7, 8명이 예를 들어서 AP Physics 2의 성적이 다 A-예요. 근데 아무도 시험 성적을 보고 안 했다는 거죠. 11학년 아이들인데 예를 들어서 네. 12학년 때는 뭐 당연히 합격 통지서 나온 이후에 시험을 보고하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좀 면제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10학년 또는 11학년에 AP 과목은 많고 다 성적은 A 나왔는데 아무도 시험을 안 봤다라고 하면은
이 대학 입장, 그러니까 college board가 아니라 이 대학. 대학 내에서 왜 이렇지라고 좀 의문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긴 든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듣는 저도 의문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성적이 좋은데 왜 AP를 안 봤을까? 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그러면 오히려 이 아이들은 어느 학교 출신일까? 또 체크를 해볼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그 학교에서 하는 그런 플로이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진짜 공대를 가고 싶어 한다라고 네. 하면은 피직스 2나 피직스 1이던 C던 제대로 공부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아이들이 좀 못 따라올 것 같으니까 너무 좀 우리가 쉽게 하겠다라고 하면 진짜 잘하는 아이는 엄청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맞아요. 예.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경기외고나 아니면 뭐 민사고에서 제대로 돼 있는 스탠더드 리거 커리큘럼으로 잘 할 수 있었던 아이인데 그냥 여기 와서 그냥 노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어디 가야 돼? 또 사교육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학교에서 이 학교의 베네핏보다는 네. 학생의 베네핏을 먼저 두는 게 맞는데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충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좀 밸런스를 얼마큼 맞춰서 잘하는 학교들도 있긴 있지만 네. 이게 좀 너무 한쪽으로 휘둘려 가는 학교들도 제 생각에는 소수로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적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피직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피직스 2 그리고 C는 조금 더 높은 하이 레벨의 AP 과목인데 그러면 피직스 1을 배우고 그 다음에 2나 C로 가는 게 좀 더 레벨에 맞는 순서인 걸까요? 이게 Physics 1이라는 과목 자체가 그러니까 Physics 1하고 2는 약간 continuation하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에서 이 1년 차의 물리 과목을 봤다라고 하면은 네. 1학기가 Physics 1이고 2학기가 Physics 2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Physics 2가 1보다 막 많이 힘들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다른 네. 주제들이니까. 근데 Physics 1하고 2는 뭐라고 하지? 필수 수학 knowledge 자체가 주로 L2 정도면은 뭐 kinematics든 또 optics든 이런 걸 다 풀 수 있긴 있어요. 네. 근데 Physics C에 있는 그 C라는 개념이 calculus라는 뜻이고 네. 그 Physics C 같은 경우는 calculus를 먼저 배운 이후에 응용을 하면서 물리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최소한 네. calculus를 같이 동시에 듣던가 아니면은 calculus를 먼저 한 이후에 physics C를 듣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주로 physics 1, 2 그다음에 C를 좀 단계를 그렇게 좀 난이도를 나눠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얘기한 게 어떤 면을 볼 때 약간 레드 플래그라고 하죠, 영어로. 네. 그런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좀 정리하면은 학교에 갔을 때 특히 중학생들 학년을 바꾸려고 하는 학교. 네. 왜 그런지를 좀 더 조사해야 하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수학 커리큘럼을 지금부터 어떻게 캘큘러스까지 갈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정확히 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학교. 예, 이런 거를 좀 두 개 제일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AP 과목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80%가 온라인인지 네. 아니면 진짜 선생님이 계신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아이들 몇 %가 진짜 시험을 보는지 네. 그리고 그 시험 결과에 평균 성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공개를 하거든요. 맞아요. 국제학교는 보면은 평균 SAT 뭐 AP 몇 과목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거를 통계적으로 잘 유지를 하고 믿을 만한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